자, 오늘은 우리 청소년을 위한 그 명연설 리뷰 이제 네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도 취임 한 달간 했던 명연설들을 오늘 주로 다뤄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건 사실 뭐 그렇게 엄청 재밌거나 뭐 연설문 자체로 봤을 때 아주 뛰어나거나 그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뭐 되게 공식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밑에 참모들이 다 정리해 줘가지고 누군가 남이 써준 얘기를 이제 낭독하는 형식의 연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본인이 직접 다 쓰고 본인이 직접 현장 분위기의 반응을 봐가면서 내용을 수정해가면서 즉흥적으로 하는 연설들, 이제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청중들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청중들을 굉장히 어떤 그 감정적으로 격동시켜서 뭔가 같이 행동에 나서게 하는 그런 차원의 연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야말로 정치 연설인 거지. 근데 현직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연설들은 그런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뭐 그런 연설이라기보다는 되게 이제 그 행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차분하게 어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이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취지의 연설들이 많아서 사실 뭐 그렇게 되게 재밌기가 어려워. 현직 대통령이 하는 연설은.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 연설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특히 취임된 직후에 한 달간 했던 연설들. 뭐 요즘 하는 연설은 뭐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취임 직후 딱 한 달 동안 했던 연설들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태를 겪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겪고 대통령 선거가 6개월이나 당겨진 상태에서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취임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은 당선되면 2달 뒤에 취임하거든요. 당선되고 당선자 신분으로 2달 정도의 그 정권 인수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인수위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한 인수 기간을 한 2달 정도 인수인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고 그 다음날 바로 취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선거운동의 연장선에서 이 연설들을 하게 된 거야. 이 한 달 동안은. 그래서 이 한 달간 했던 연설이 한번 연설을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집중돼 있었죠. 왜냐면 당선되고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국민들이 과연 저 당선자인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까? 과연 앞으로 5년간의 국정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그리고 또 국정농단 사태나 탄핵 사태를 통해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지고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득표율은 41%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야? 59%, 한 60%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걸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60%인 거야. 찬성한 사람은 4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러고 이제 팔짱 끼고 보는 거죠. 반대자들은. 그런 사람들까지 설득해야 되는 연설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고, 이때는 아직 정책이나 뭐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뭘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오로지 말로만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 거야. 이 취임 한 달은.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한 달간 말로 무엇을 보여줬느냐. 이제 그거에 관한 얘기를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수업의 내용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 연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간 했던 연설문을 이제 분석을 할게요. 그 중에서도 대통령 취임사 5월 10일에 당선돼서 바로 했죠. 그리고 5월 9일에 선거가 있었고 5월 10일에 취임해서 바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5.18 기념사. 왜냐면 5월 18일이 5월 10일에 취임하고 8일 뒤에 5.18 기념식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취임한 지 8일 만에 또 한 번 대국민 연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5월 23일에 했던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기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5월 10일에 취임했는데 5월 18일 날 5.18이 있었고 5월 23일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기념 그 추념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6월 6일에 현충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6월 10일에 또 60만세 운동 그 기념식이 있었죠. 60 항쟁 기념식.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전 행사가 한 달 안에 타타타닥 밀집돼 있었던 거야.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그래서 그 연설을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설 첨삭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이 연설을 특히 주목하게 된 이유는 제 직업과 관련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때 제가 마크맨이었어요. 마크맨이라는 게 뭔지 알죠? 그 대통령 후보들이 결정되면 그 후보들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선거운동 과정을 집중 전담 취재를 하는 사람들을 그 언론사의 마크맨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MBN의 문재인 마크맨이었던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뒤에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 점이 있잖아요.
그 취재하러 갔다가 이렇게 뭐 잘 하고 있나. 이제 저는 사실 이거 보면은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 장면이, 왜냐하면 카메라가 제대로 찍고 있어야 그걸 나중에 제가 방송에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저 후보가 워딩을 하는데 과연 카메라가 제대로 찍고 있나 하고 이렇게 살짝 봤는데 그 장면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2016년에 SBS에 2017년에 이제 기사에 나왔던 거죠. 제가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그래서 당선될 때까지 마크맨을 했다라는 거고, 마크맨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취임하셨을 때 청와대로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대통령님이 그 취임하고 첫 주 주말에 등산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따라가서 이제 등산 쫓아가면서 취재도 하고 같이 이제 대통령 그 선거운동 뒷얘기도 듣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와대 파견 기자로 이제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가 기사화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내 직업이니까. 그래서 연설문 내용을 분석해서 기사도 쓰고 거기에 뭐 자막도 넣고 이제 그런 일들을 제가 했던 거죠. 그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 취임 한 달 동안의 연설문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참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개성이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와 진짜 연설문 너무 좋다, 너무 진짜 역대급 명연설이다 라고 하는 연설들이 이때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현직 대통령으로서 한 연설 중에 그런 역대급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더 좋은 연설들도 역대 대통령 중에 보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뤘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근데 이제 현직 대통령이 하는 기념사는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재미없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쓴 연설문이라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2012년에 처음 대선에 나왔을 때 사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안철수 후보 두 사람 다 정치 신인이었죠. 평생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갑자기 정치판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잘했겠어요? 제가 1강 수업 시간 때도 이걸 언급했었지만 두 분 다 말로 뭘 이렇게 국민을 설득하고 대중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였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활동할 때의 우리나라 법조계는 공판 중심주의가 아니라 서면 중심주의라고 해서 재판이 주로 서류로 움직여요. 서류로 다 변호사가 서면을 써서 판사한테 제출하면 판사가 집에서 읽어보고 나와서 이제 읽어본 결과 이렇다라고 딱 재판 결과만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미국 재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변호사랑 검사가 뭐 말로 뭐 토론을 통해서 주고받고 이런 방식의 공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딱딱하게 이제 이게 변론문을 글로 쓰던 사람이지 말로 재판하고 논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 당연히 말을 잘 못했죠. 그리고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로 기업만 했던 분이지 말로 뭐 직원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이런 게 아니죠. 월급 주고 그냥 시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 다 말을 잘 못했어.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나마 이분은 어쨌든 15년간 정치를 했고 이제 그 연설도 많이 하신 분이니까. 물론 이분의 연설문은 누가 썼다 그랬어요? 우리 최순실 아주머니. 근데 그분이 요즘은 최순실이란 말을 쓰면 뭐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이름을 최서원으로 개명했는데 왜 최서원으로 개명한 이름을 쓰지 않고 옛날 이름을 쓰느냐. 뭐라고 해서 앞으로는 언론에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면 뭐 소송하겠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서원 씨가 연설문을 쓰신 걸로 이렇게 알려졌죠. 자, 그런데 문재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때는 문재인 후보는 뭐 뚜렷하게 멋진 연설을 별로 한 게 없어요. 대선 후보로서 2012년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남긴 거는 연설은 별로 기억나는 게 없고 다만 유명한 문장을 남겼죠. 카피라이트를 남겼어요. 카피라이터가 쓴 유명한 말이 뭐가 있어요? 문재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 그렇죠. 사람이 먼저다. 그게 이제 광고에도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 광고에도 본인의 목소리로 나오고 이게 정철이라고 하는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해야 되겠는데 선거운동 카피를 뭘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거 어떨까요?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대박 히트를 쳤죠. 물론 본인은 당선은 못 됐죠. 당선은 못 됐지만 지금까지도 문재인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상징하는 사람이 먼저다. 근데 왜 사람이 먼저냐면 이때 이 문재인 대통령 2012년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에서 건설회사의 회장을 했던 사람이고 현대건설에 그 돈 버는 전문가잖아요. 재테크 전문가. 그리고 기업 운영 전문가고 그래서 이제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고 슬로건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왠지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본인이 그렇게 표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의 인생 스토리와 그때의 시대적 분위기가 뭐 재테크 엄청 강조하고 뭐
돈이면 다 되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어떤 반대되는 이미지로 사람이 먼저다. 뭐보다? 돈보다. 뭐 이런 거죠. 사람이 먼저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당시의 슬로건이었는데 그 연설보다는 이런 카피가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 연설문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뭐냐면 이 말이죠. 들어봤어요 혹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요 세 문장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선거를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이 말은 왜 들어갔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연설문 스피치 라이터 중에 윤태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소개를 할 텐데 이분이죠. 저기 전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윤태영이라는 분이 마지막으로 2012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출마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야. 이분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대변인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글도 잘 쓰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 24시간 거의 맨날 쫓아다니다시피 하면서 모든 말을 다 손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글을 담당했던 연설 기록 비서관이면서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셨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인 필사, 글 잘 쓰는 사람이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후보로 나와서 연설 그 캠프에서 막 이런저런 정책들을 막 쏟아내가지고 그걸 묶어서 대선 출마 연설문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그 독립문 광장에 가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캠프 여기저기서 다 좋은 내용 다 집어넣으니까 연설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완성도는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얼기설기 이제 편집된 글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읽어봐도 좀 내용이 그래. 그러니까 윤태영 대변인한테 보내가지고 이거 좀 윤문을 좀 해달라. 문장을 좀 예쁘게 가다듬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근데 윤태영 대변인이 읽어봐도 깝깝한 거야. 아니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댄 글이라 예쁜 글이 나오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각 캠프별로 이렇게 캠프의 팀들이 보낸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이 말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이 대선 출마 연설문의 내용을 딱 세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앞의 내용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 대선 출마 연설문 세 문장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됐죠.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언어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 문장이. 그리고 또 그건 2012년 당시의 얘기고 2017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굴 얻게 되냐면 이 신동호라고 하는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얻게 돼요. 신동호 씨는 지금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재미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대선에 나오면서 임종석이라고 하는 얼마 전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씨를 캠프 후보 비서실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근데 임종석 씨는 19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시절에 학생운동의 리더였어요. 전대협이라고 하는 학생운동 단체의 리더였는데 그분을 영입을 하면서 이제 586 정치인들을 대거 이제 수혈을 하죠. 영입을 하는데 그 임종석의 친구야. 신동호라는 사람은 임종석 씨가 한양대 총학생회장이었는데 한양대를 같이 다니면서 그 전대협 집행부 활동도 같이 했었고 근데 이분이 또 특징이 뭐냐면 그 직업적인 운동권이지만 또 하나는 또 시인이에요. 시를 써서 시인으로 등단을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글을 문학적으로 잘 쓰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민주화운동도 하면서 시인 활동도 하신 분인데 요 분을 청와대 그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 캠프의 연설 담당 비서로 영입을 한 거죠.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연설 기록 비서관으로 영입을 한 거야. 그래서 신동호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전담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 갑자기 되게 문학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달라.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원래 말하는 스타일이 있거든.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가 원래 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연설문을 다 쓰고 자기가 연설문을 써놓고 연설 비서관들을 가르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강원국 씨라고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그 책을 쓴 연설기록 비서관의 어떤 인터뷰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참모들을 가르치는 교사 스타일이야. 내 말과 글은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대로 써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글이 만만히 안 들면 대통령이 저 구슬로 불러줘요. 술술 불러주면 그대로 쓰면 그게 그냥 글이 되는. 그 말과 글로는 완전히 그 시대의 최고 전문가들인 거지.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사람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말과 글에 그래 능한 사람이 아니야. 말도 되게 떠듬떠듬하고 사실은 달변이라기보다 눌변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연설 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연설 비서관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연설문이 굉장히 좋아지기도 하고 별로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프롬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야.
여러분 프롬프터라는 게 뭔지 알아요? 원래 아나운서들이 그 뉴스 멘트 읽을 때 카메라 앞에 투명한 유리가 장착되어 있고 그 투명한 유리에 글씨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그 카메라에 있는 프롬프터를 보고 읽는 거예요. 그걸 프롬프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연설문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나운서들이 그 멘트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터를 보고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카메라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한테는 안 보이고 아나운서한테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아나운서들은 절대 말실수를 안 하고 거의 그대로 똑같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프롬프터를 보고 읽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 정치에는 원래 프롬프터를 보는 문화가 없어요. 프롬프터를 안 보고 다 사람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연설문 원고를 종이를 보고 읽는데 유일하게 프롬프터를 보고 연설하는 사람이 있어. 현직 대통령만 프롬프터를 씁니다. 그래서 프롬프터를 이용해서 연설을 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왜냐하면 청와대에 오래 계셨던 분이라 후보 시절부터 프롬프터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할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행사장을 가면 반드시 현장에 프롬프터를 설치를 해놓습니다. 프롬프터가 없는 공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대형 TV 있잖아요. 대형 TV를 좌우에 이렇게 그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카메라 옆에, 그러니까 그 카메라 시각이 안 들어오는 곳에 사각지대에 대형 TV를 설치해 놓고 후보가 이렇게 딱 쓰면 후보 눈에 그 대형 TV 스크린이 보이게 하고 거기에 연설문이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후보가 연설을 보면 원고에 의존하지 않아도 그냥 대형 TV를 이렇게 이쪽을 봤다가 이쪽을 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연설문을 쭉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여진 연설문을 그대로 소화하는 방식으로 연설을 했다는 거죠. 그 왜 이렇게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워낙 본인이 말을 잘하시는 분이기도 했고 즉흥적으로도 좋은 연설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말실수도 많이 했어.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말실수 관련된 논란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뭐 대통령 못 해먹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 때문에 되게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후보 시절엔 그게 장점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옆에서 비서실장으로 계속 참모로서 지켜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말의 무게는 천금과 같다.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다. 근데 원고 없이 함부로 말하다가 삐끗하면 말실수 잘못하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고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딱 준비된 원고가 없으면 가급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프롬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말실수가 상대적으로 적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원고에 의존하지 않으면 잘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뭐 그런 면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프롬프터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연설문 내용이 딱 정제된 연설문 미리 언론에 딱 그 보도해 준 대로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연설문이 완성도가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좋은 연설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연설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5월 10일 날,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사를 하게 되고 2017년 5월 18일 날 5.18 기념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2017년 5월 23일에 노무현 서거 8주기? 9주기? 이제 그 추도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6월 6일에 현충사를 하게 되고 또 6월 10일에 60항쟁 30주년 기념사를 하게 되면서 이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요 5월부터 6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아직 특별히 정책을 하기 전에 오로지 말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어루만져야 되는 그런 역할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너무나 멋지게 잘 수행을 한 거지.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한 그 신동호라든가 그런 연설 비서관들이 되게 좋은 멋진 연설문을 써줬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 소화했고 그건 또 본인의 철학이 담겨있는 얘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삼박자가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좋은 명연설이 이때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이 그 말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도 한번 다시 평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연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연설문은 대통령 취임사입니다. 취임사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자, 이 선서는 뭐냐면 이 선서는 대통령 취임 선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항상 첫 부분을 이걸로 시작합니다.
이 문구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이런 내용으로 취임 선서를 하라고 아예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가 취임해도 이 선서를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 뭐다라는 거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근데 여기까지는 똑같고 요 다음부터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연설문이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얘기를 하나 봅시다. 인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대통령 당선된 다음 날이니까 당연히 감사 인사를 해야 되겠죠.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이 뽑아줬으니까. 자, 감사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선거는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를 바로 겪은 직후에 한 선거죠. 그리고 그 직후에 취임을 했단 말이야.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2등 했던 후보가 누구였어요? 이 선거에서? 2등 했던 후보가 누구였어? 홍준표란 사람 혹시 알아요? 홍준표. 요즘 뭐 얼른 여의도 나오시고. 홍준표란 사람이 2등. 또 안철수란 사람 알아요? 안철수란 사람이 3등이었죠. 4등이 유승민이라는 사람 알아요?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4등이었고 5등이 누구였어요? 심상정이라는 분이 5등이었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0%를 받아서 당선된 거야. 그럼 자기 말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하나로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자, 문장을 잘 보세요.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어깨는 무겁습니다. 이렇게 그 호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렇죠. 또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가슴은 뜨겁습니다. 자, 어깨는 무겁습니다. 가슴은 뜨겁습니다. 문장이 계속 대꾸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게 문학적이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대통령 취임사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다른 대통령 취임사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되게 사실은 어떤 정책을 소개하거나 어떤 뭐 이제 그런 좀 딱딱한 그 분야별로 정책을 소개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연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2달간의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원래는 취임사 작성위원회가 꾸려져요. 캠프 안에. 그래서 2달 내내 캠프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취임사만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연설문이기 때문에 아주 딱딱하고 정책이 아주 밀도 있게 들어가 있는 연설문인 경우가 많아요. 대통령 취임사라는 게. 근데 이거는 당선되고 다음날 바로 뚝딱 해야 되는 연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서 쓸 수가 없는 거죠. 뭐 대략적인 방향은 쓰지만, 그러니까 당신 빨리 써봐 해가지고 신동호 연설비서관이 혼자 쓴 거예요. 혼자 다다닥 써가지고 문학적으로 구성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의 연설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제 머리는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어깨, 그 다음에 가슴, 머리,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몸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상태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다 하나하나가 대꾸를 이루고 있죠. 이런 게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자,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지 우리 국민 그 선조들의 그 이어받겠다는 거죠. 자, 조금씩 넘어가면서 볼게요. 너무 기니까.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자, 이게 나라냐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 촛불 집회할 때. 그렇죠.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나라냐?
갑자기, 아니, 아무 공직도 없는 사람이 국정을 다 농단하고 그 딸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대학에 가서 막 행패를 부리고 뭐 시험도 제대로 안 본 사람을 갑자기 뭐 기준을 바꿔갖고 그 정유라 씨라고 그분 따님을 막 합격시키고 그랬잖아요. 이화여대. 여러분, 이화여대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그냥 말 좀 탔다고 해서 그냥 들여보내주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잖아요. 그 집회에서 나온 얘기를 연설문에 그냥 반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과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하는 게 대꾸를 이루는 거죠. 그것도. 그 촛불 집회에서 국민들이 얘기했던 건 이게 나라냐.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으로서의 캠페인이 나라다운 나라 뭐 이런 거였잖아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 그 국민들의 어떤 이런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서 그거에 호응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군의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1년쯤 뒤에 대통령 청사를, 지금 청와대에 있잖아요. 대통령 업무 공간을 광화문에 있는 정부 청사로 옮겨서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하겠다고 원래 처음에 공약을 하셨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 공약은 폐기. 왜냐하면 광화문으로 가면 경호가 너무 힘든 거야. 대통령 암살될 수도 있잖아요. 광화문에서 이러다가. 그러면 광화문에 있는 모든 유리를 다 방탄 유리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움직이는 공간은 예를 들면 이 핸드폰 같은 걸 이용해서 무선으로 폭탄을 터뜨려 버릴 수도 있거든요. 테러를. 그래서 핸드폰도 다 못 되게 대통령이 있는 공간은 전파도 다 차단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 이 경호상의 문제가 어려워서, 그리고 교통도 다 차단해서 교통정체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냥 이 공약은 없었던 걸로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이게 참모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겠다는 건 그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기자회견도 잘 안 하고 국민들 보는 자리에 나서지도 않고 참모들하고도 뭐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하면 다 받아 적기만 하고, 그 불통 대통령의 상징처럼 보였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다 말고, 그 유명한 이제 그 본인의 표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문장이 2012년 대선 때 했던 유명한 얘기라고 했죠. 2012년 대선 때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했던 유명한 문장인데,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저분은 2012년이나 2017년이나 5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사람이구나,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대통령이 됐구나라는 걸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문장이에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면 이 세 문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조국 사태에서 조국 장관 딸이 뭔가 좀 뭐 이상하게 대학을 간 것 같은 느낌을 줬죠. 그래서 때문에 지지자들이 엄청 많이 실망을 했죠. 왜냐? 이 문장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출범한 정권에서 어떻게 그 정권의 2인자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만약에 박근혜 정부였으면, 박근혜 정부의 참모가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때 제도가 그랬지. 근데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취임했던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그 조국 사태가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줬고 지지자들이 더 크게 이반하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연설은 멋진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멋진 말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평생 지켜나가는 게 연설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연설문을 쓰고 나중에 이제 하게 될 텐데, 본인이 하는 연설을 평생 지키겠다는 각오로 연설문을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연설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을 멋지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물론 본인이 어긴 건 아니지만 본인 참모가 어긴 걸로 보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연설이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면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사는 굉장히 달라요. 일단 문장이 되게 짧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문장 자체가 굉장히 짧게 탁탁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로바로 이해하기 쉽고 굉장히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사는 굉장히 복잡한 정책 얘기를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추상적이고 복잡한 정책은 싹 빼고 대통령으로서 어떤 태도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라는 걸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쉬운 말들, 쉬운 표현들로 가득 차 있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짧죠, 문장이.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짧죠. 보세요. 이 두 줄 안에 세 문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문학적으로 문장을 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내용을 잘라서 아주 압축적으로 문장 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듣기 되게 편한 거예요. 바로 그냥 그렇지 하면서 바로 그냥 호응하면서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도 원고를 쓸 때 이런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주 짧게 치고 나가라는 거야. 그 두 줄 안에 세 문장이 들어가게끔. 아시겠죠? 문장 쓸 때 그거 조심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 굉장히 쉬운 문장들로 취임사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장이 세 단어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계속 짧게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걸 아주 쉬운 언어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은 낮은 사람이고 겸손한 권력인데 나라는 강력하게 만들겠다. 이것도 이제 대꾸를 이루는 거죠. 참, 대통령은 낮은 사람이지만 나라는 강력하게.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 누가 떠올려요?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죠. 그리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은 이제 그거와 대비되는 이미지로 이제 구성을 한 거죠. 이런 게 문학적인 표현, 그러니까 대꾸, 대비 이런 그 기교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요건 실패.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문장이 되게 쉬워요, 다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나라를 나라답게 본인 선거 구호였고요. 이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죠. 여기도 두 줄 안에 세 문장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굉장히 짧게 구성했다는 거죠.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까지도 굉장히 짧죠.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연설문을 쓸 때 짧게, 핵심을 담아서 짧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요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고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런 거죠. 자,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밖에 안 됐고 59%, 한 60% 정도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취임사는 자기를 지지한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더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그래서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번에 대통령이 내가 됐으니 한번 믿고 따라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문장이 2012년 대선 때 했던 얘기를 2017년 취임사에서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문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정부 안에서 기회가 공정해? 기회가 평등해? 과정이 공정해? 결과가 정의로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대로 하고 있어? 라고 우리 국민들은 계속 따져 물어야 되는 거죠.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물론 조국 부부가 저는 억울한 일도 많다고 봐요. 억울하고 사실은 본인이 한 잘못보다 너무 과하게 그 비판받고 과하게 처벌받고 있는 검찰이나 뭐 이런 데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인 거야. 그럼 이런 말을 하지 말든가. 이런 말을 했으면 적어도 그 기준에 국민들이 어떤 납득할 만한 그런 행동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어쨌든 이런 말에 어떤 충실하게 살지 않았었다라는 게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분들이 받는 처벌에 비하면 너무 그분들이 받는 어떤 행동에 비하면 과한 처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건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실망할 만한 요인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로 표방하고 이런 연설을 하고 출범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연설이라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연설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아직 절반이나 남았고, 얼마 전에 절반 딱 지나갔죠. 아직도 2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역사에 기록될지는 더 지켜봐야 돼요. 지금 와서 뭐 다 저렇다고 너무 빠르게 판단하는 건 좀 이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고 비판할 점은 비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고 칭찬할 점은 또 칭찬하고, 그런 거겠죠. 저는 문재인 정부 또 너무 비판하는 것도 좀 미안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맡아서, 또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힘든 시기, 국정농단과 탄핵과 있었던 뭐 이런 시기를 헤쳐나갔을까 싶기도 하고, 국민들이 엄청 상처를 받고 분열돼 있었는데, 그래서 나름 하느라고 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여전히 좀 실망을 준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